안녕하세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우리 동생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동물이 차별 없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동물과 함께 살고 계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저는 동물하고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인간동물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동물은 사실은 함께 산다라는 공존의 의미의 동물입니다. 아마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새나 뭐 이런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길고양이를 만나기도 하고 집에서 이제 반려동물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동물과 같이 만나기도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존은 함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공존에는 같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굉장히 귀여운 동물들이 나와서 지구를 굴리고 있어요. 이 지구를 굴린다는 의미는 지구와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동물도 사람도 같이 지구 위에서 공존하는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이 삼각형 피라미드는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생태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예요. 보통 보면은 밑에 이제 식물이 존재하고 위로 갈수록 좀 더 고등한 존재가 위로 올라가서 사람이 가장 포식자 위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되는데요. 이 수직적인 구조의 생태계는 기존의 인간이 이 지구 안에서 가장 큰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이 피라미드를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이런 둥근 형태로 이제 생태계를 표현함으로써 동물도 인간도 같이 공존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동물은 반려동물인데요. 지금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려동물 지금 25%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의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반려동물하고 살고 있고요. 3마리의 개하고 지금 13년 차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참 다양한 주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과 보내는 그런 즐거운 일상을 넘어선 주제들이 이제 불쑥불쑥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반려인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동물과 함께 살아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 말이기도 하고 이라서 뭐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는 것, 조금 다르게 보게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살면서 약간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는 확장을 경험하는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사회를 보는 관점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단지 동물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반려동물과 감정의 교류를 나누고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사람과 동물의 유대관계라는 말은 굉장히 오래된 말이고, 영어로는 human animal bond라는 표현을 쓰고, 실제로 이런 유대관계를 통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아서 그 동물 매개 치료나 이런 것으로도 사실 이런 유대관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이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이제 동물 매개 치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되시는 거죠. 그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반려동물은 지금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을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함께 기른다는 의미, 그리고 좋아서 기른다는 의미, 이런 의미의 애완동물이었다면 지금은 교감을 나누고 가족이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사회 구성원의 한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펫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시조인데요.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입니다. 즉 반려동물도 동물도 가족이라는 의미의 신조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같이 야외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고 이제 뭐 모든 삶의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도 사회 구성원이라는 말은 사실 사회 구성원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사용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물도 가족과 같은 의미가 되면서 이제 사회 구성원이라는 안에 이제 반려동물이 들어오게 된 거죠.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행동과학자가 있어요. 콜라츠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콜라츠는 이걸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 태어나자마자 기러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딱 이 콜라츠라는 과학자가 이제 기러기가 태어났을 때 딱 눈을 딱 처음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콜라츠는 그냥 기러기를 관찰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었는데 이 기러기가 그 다음부터 소리를 내면서 엄마를 찾는 소리를 내면서 이제 콜라츠를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인효과라고 하는데요. 기러기 같은 조류는 태어났을 때 처음 본 사람을 엄마라고 인식하는 걸 이때 이제 처음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콜라츠는 비교행동학자예요. 그래서 동물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사람과 어떤 교감을 나누는지 이런 행동들을 계속 관찰을 하는데 교감을 나누는 존재라면 우리가 컴패니언 애니멀이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해서 컴패니언 이제 동반자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요. 한국동물병원 협회에서 처음에 컴패니언 애니멀을 어떤 언어로 번역해서 사용할 것인가라는 걸로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반동물로 할 것이냐, 반려동물로 할 것이냐라는 투표를 통해서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동반동물이라는 말과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다가 2007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그 동물보호법 안에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얘기를 하면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동물이 가족이야? 여전히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인식의 변화가 이제 많이 생기기도 하면서 반려동물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17세기 철학자이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누구보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사람 중심의 사고를 굉장히 심어주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 표현을 할 수 없고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이제 같은 어떤 존재로 본다기보다 그냥 물건으로서 이제 취급을 하게 되었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는 데카르트가 굉장히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존경을 받고 이랬지만 아마 지금 태어났으면 위대한 철학자는 못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후 많은 이제 동물에 대한 마음이 정말 있냐라는 연구가 계속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물과 살아가면서 그 유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증명을 했고 철학자들도 이제 그 논리를 계속 만들게 되어서 지금은 사실 이 동물에게 마음이 있냐라는 고통을 느낄 수 없냐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논쟁의 거리는 아닙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되게 유명한 동영상인데요. 마마라는 침팬치예요. 이게 침팬치나 보노보노 같은 유인원류는 사람하고 굉장히 이 교류,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마가 40살이 다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40년의 우정을 간직했던 저 과학자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동영상 안에 보시면 이 마마가 이제 잇몸을 막 드러내고 이 과학자가 그 침팬지 소리를 흉내내면서 서로 이제 그 교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이만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데요. 이 마마가 그런 행위를 Mama? Ja. Heb je dat kloppen? 마마가 이렇게 이 과학자를 껴안는 행동을 앞에서 이제 보셨을 텐데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동물은 그 사람 아무리 감정이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도 사람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지는 못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편견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울컥하고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물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점을 확장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당연한 것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동물은 사람보다 생애 주기가 짧다 보니까는 삶을 사실 같이 살게 되면 학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제가 말씀드린 반려동물 여기서 개와 고양이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한 90몇 %가 사실 반려동물을 차지해요.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의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살면서 이제 탄생이나 죽음 그리고 아픔, 돌봄, 이제 나이듦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을 돌봄으로써 사실은 나이듦이라는 것을 이제 나도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이 나이 들어가는구나 어떤 돌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또 배우게도 되고요. 아팠을 때 또 얼마나 책임감이 큰지 그리고 돌봄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되고요. 가장 크게 이제 느끼는 거는 사실 죽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건가 요즘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많이 이제 처음 접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죽음을 알게 되는데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키우니까 반려동물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실제로 가족이 죽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같고요. 이로 인해서 상실이나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을 펜노스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펜노스 증후군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정신과 상담이나 미술 치유 이런 방식으로 이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생겼고요. 실제로 외국에는 펜노스 상담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펜노스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상담사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만큼 동물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졌고요. 펫로스에 대한 공감은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긴 해요. 실제로 반려인들이 가장 반려인들과 얘기하고 싶은 순간은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놀았던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보다 상실했을 때,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주위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동물 한 마리 죽었다고 회사를 안 나오고 그래. 그리고 그렇다고 막 너무 슬퍼하면 그렇다고 부모가 죽은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15년간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이럴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런 점들이 이제 반려인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인데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펫로스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거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동물 한 마리 죽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잖아 이런 말 대신에 아 그랬구나 그냥 공감을 해주시는 거죠. 많이 힘들겠구나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펫로스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슬픔을 애도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죽음이라는 것이 꽤 터부시 아직도 되고 있어서 충분히 슬퍼하거나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애도의 기간을 지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사람 가족이 죽었을 때 또 회복을 하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사람하고 같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동물들도 대부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들을 이제 유사성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 세 가지의 얘기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해외 입양과 학대, 혐오. 해외 입양은 지금 주거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마당개로 있었던 그런 진돗개부터 시작해서 백구, 항구 이런 아이들이 현재는 실내에서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굉장히 유기되는 일이 되게 많고 국내는 실외견이나 소형견을 위주로 입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아이들이 입양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개들이 해외 입양을 가고 있습니다. 해외는 큰 개들을 키울 수 있는 이제 주거 환경이 갖춘 나라들이 많아서요. 근데 해외 입양을 생각해 보면 좀 뼈아픈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아동 해외 입양 1위 국가였었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쭉 해서 사실 지금까지 통계로 20만 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을 갔다고 해요. 제가 그럼 해외로 입양 간 유기견들은 얼마나 될까라고 좀 통계를 찾아봤는데 현재까지 9만 마리 정도가 해외 입양을 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조금 많이 슬프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혐오인데요. 동물 혐오,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조금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해를 가하거나 혐오의 말을 굉장히 좀 쉽게 하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권리라고 사실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동물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싫어한다는 데서 이유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작은 것으로 인해서 편견이나 그냥 간단한 것들 그냥 정말 그냥 싫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자유지만 혐오는 사실 자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혐오는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고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 성소수자, 여성, 동물을 향한 혐오는 사회 소수성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들이 사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계속 발현되는 이유는 어디선가 계속 동의를 받게 돼요. 내가 개 싫어, 나도 개 싫어, 이런 것들이 하면서 증폭되면서 사실은 혐오라는 싫어하는 감정을 넘어서 혐오가 되게 되고, 사실 이런 분들의 많은 분들이 다양성하고 공감 능력을 좀 잃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물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는 사회의 소수자와 인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는 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혐오든 퀴어나 난민에 대한 혐오든 자신의 경험이 아닌 선입견을 갖는 것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고, 혐오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조금 선입견을 내려놓고 직접 만나보는 경험을 통해서 한번 극복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학대입니다. 여성학대, 아동학대, 이제 동물학대,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길고양이를 이렇게 죽이거나 이제 때리거나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그 길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들은 이제 캣맘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분들 그 캣맘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동물 혐오가 동물학대가 이제 사람학대로 번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고, 이제 그 위험성을 이제 알리게 된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실제로 흉악범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 동물학대를 경험한 사례를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으로 되게 알려진 강우순이라는 흉악범은 실제로 애완견 사육장을 운영을 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동물을 끊임없이 학대를 하면서 이제 피해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물학대를 그냥 단지 동물을 학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다른 학대로, 사람 학대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동물학대를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래서 동물학대를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 과연 몇 살일까 해서 성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동물학대를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 10대라고 해요. 그리고 10%에서 20%의 사람들이 그 10대 때 동물학대를 경험을 하는데요. 그 동물학대의 첫 번째 동물이 햄스터와 같은 동물이잖아요. 쉽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그 어릴 적에 이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동물을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부모님들도 너무 예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제 많이 사주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장난감이나 이런 도구화되면서 이제 동물학대를 처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육장 안에서는 동물을 굉장히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명 감수성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 사회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환경 문제, 동물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에서 끊임없이 생명 감수성 교육을 교육장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도구화하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실제로는 조금 위험하고 좀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요. 또 다른 학대나 유기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동물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느냐라는 사실은 숙제가 남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많은 부분에,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에서 동물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판단을 할 때 무언가가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동물도 동물로서의 존엄한 가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동물은 지금 굉장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 존엄한 가치에 대해서 항상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노예제도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노예가 사람과 다르지 않지만 그 역시도 수단이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서 계속 이제 그 존엄의 가치를 이제 위협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동이나 여성도 사실 그 가치를 인정받은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동물 역시도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동물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활용 목적을 가지고 구별을 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축, 농장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가축, 그리고 야생동물, 그리고 실험동물, 반려동물, 이게 다 활용 목적에 의해서 이제 구별을 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식용 문제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개는 농장동물과고 반려동물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도구로 본다면 그 본성이 없다라는 것을 존엄을 해쳐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앞서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동물은 감정이 없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법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민법에서 보면요,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물이 죽어도, 나의 반려동물이 죽어도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려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동물은 당연히 제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동물을 학대하면 제물손괴죄로 되어 있어요. 2007년에 동물보호법이 우리나라에도 생겼는데요. 동물보호법에서 보면 동물의 본성을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서로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사실 동물보호 역사가 200년이 넘는데요. 보호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고, 지금은 이 존재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동물권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통용되고 있죠. 혹시 동물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이제 날아다니는 새가 없어지고 길에 길고양이가 없어지고, 어떤 분은 이제 동물 하면 이제 고기를 떠올릴 테니까 밥상에 고기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동물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존엄을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는 좀 많이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은 이미 감정이 있는 존재이고 그것을 교감을 통해서 저희는 계속 느끼고 있고 그 존재를 계속 스스로 증명하기도 하고 저희와 유대관계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탄생하기 전부터 동물은 있었고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자연, 동물, 인간은 모두 사회 구성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을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보거나 다르다고 인식하고요.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된 착취를 하고 생명체로 인식하는 연민이나 이런 자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 많이 얘기하는 도덕과 정의의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이 3권의 책에 압축되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차례로 한번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하기 위해서 우리 동생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동생은 우리 동물병원 생명사회적 협동조합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은 반려동물도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미로의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런 활동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 동생을 찾아주시면 되고요.